오늘은 하우투에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유니콘 얘기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카피캣입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트는 자기는 카피캣으로 시작해서 카피캣으로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카피캣은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를 따라하는 거를 카피캣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용어를 쓰면은 모방품,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는 걸 얘기하는, 폄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카피캣을 부정적인 거로 쓰지 않습니다. 자, 카피캣은 비즈니스 모델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일컫는 거냐면,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원 투 100 모델을 카피캣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티브 잡스는 일찍이 2011년도에 자기네가 스마트폰을 내놓고 얘네들이 다 따라한다. 그래서 2011년도에 얘네들 다 따라했다. 그래서 카피캣의 원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발표를 하면서 카피캣 용어를 썼고요. 여기 삼성도 들어가 있죠. 쟤네들도 카피캣 해놓은 애들이다. 이런. 이 카피캣의 원조 중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은요, 이 신제품 발표회 때 옷을 일단 똑같이 입습니다. 그런데 뭐만 다르게 하냐면 방향만 반대로 씁니다. 왼손을 들고 있죠. 오른손을 들고 있고요. 이쪽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슬라이드도 같이 만들어요. One more thing에 점 땡땡땡도 점도 3개 똑같이 찍어놓습니다. 저렇게 똑같이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창피해하지 않아요. 근데 과연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거가 능력이라고 그러면 능력인데, 얘네들은 똑같이 따라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 카피캣 4인방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샤오미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큰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은요, 우리가 외국 모델을 모방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남들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그릴 때 우리는 고양이를 번떠 고양이 속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찾아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모방한 거를 인정을 하고 모방이 그치지 않고 뭔가를 더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금기어가 카피캣입니다. 제가 공무원들이나 언론하고 얘기할 때 카피캣 얘기를 쓰면 금기어 없는데 절대 그 말 쓰지 말라고 안 나옵니다. 인터뷰를 해도 카피캣 쓰는 걸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새끼 고양이냐 우리가. 이따가 그래서 신조어가 하나 나올 건데 여러분들 상당히 폭소를 터뜨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카피캣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통해서 진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니콘의 최대 강국이 됐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은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카피캣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네, 거의 다 카피캣 비즈니스 모델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다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proven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썼습니다. proven 비즈니스 모델. 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카피캣이죠. 투자자들이 볼 때 많이 본 거. 우버인데 우버의 카피캣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블라블라카라는 거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선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우버의 장단점을 가지고 프랑스에 얼마나 잘 맞춰놨는지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프로본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기도 힘들죠. 카우치 서핑이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제로 투 원의 원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누구예요? 에어비앤비의 원조 모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네들의 카우치 서핑을 카피를 했던 에어비앤비가 커지니까 얘네들이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이 포장이 되어 있고 카우치 서핑은 잊혀졌습니다. 사실은 에어비앤비도 브라이언 체스키나 조 게비아 이런 친구들이 카우치 서핑의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했다라고 얘기를 초창기에는 했는데, 최근에 돈을 다 벌고 커진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샌프란시스코에 포럼 같은 거나 행사가 많을 때
자기 친구가 왔는데 호텔 잡기가 어려워서 자기 방에서 에어매트를 깔아서 이렇게 해주면서 에어베드 깔아주고 자기가 먹던 빵 조각이 나눠줬다. 그래서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에서 에어비앤비다. 이거는 사실은 다 그냥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으로 회사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카우치 서핑을 카피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캣은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요, 에어비앤비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만 에어비앤비 하냐, 우리 강아지도 에어비앤비 시켜주세요. 그래서 강아지 에어비앤비로 카피캣이 진화하고요, 고양이로도 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카피캣이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근간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카피캣이라고 그러고요. 택시 매직이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의 원조입니다. 누구의 원조일까요? 네, 우버의 원조 모델입니다. 우버도 카피캣입니다. 자, 그런데 우버도 어떻게 알려져 있죠?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리닉이라는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 출장 갔다가 겨울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서 3시간 동안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걸어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빈 자가용을 같이 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 택시 매직을 자기네가 카피했노라라고 얘기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매직의 카피캣인데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혹시 여기 그 비즈니스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왕좌의 게임을 시즌 8까지 다 보신 분 계세요? 시즌 8이 작년에 끝났죠. 거기에 최종 통합 왕국의 왕이 누가 되나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한다고 그래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데, 이들 기업들이 성공한 다음에 꼭 보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있어 보이게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도 카피캣이라는 걸 알고요. 그래서 택시 매직이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이걸 옆에서 베낀 게 우버고요. 바로 한 블럭 떨어진 데서 베낀 데가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프트가 우버를 베껴놓고 얘네들이 먼저 상장을 했죠. 2019년도에 3월 달에 상장을 했고, 이 카피캣도 얘네들이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2년 6개월 만에 시가총액 25조 원으로 엑스콘이 됐고요. 지금 우버보다 2달 먼저 했습니다. 우버는 75조 원 정도로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대치보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00조가 넘을 줄 알았는데 7, 80조밖에 안 됐다. 사실은 몇 년 만에요? 딱 10년 만에 기업 가치를 75조로 상장한 거를 실패라고 과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기 때문에 유니콘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우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예상치보다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카피한 데들, 이게 어디의 마크죠? 이게 우버고요. 우버의 중국 카피캣인 디디 추싱의 회사 로고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자, 우버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버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미국은 지금 그 카쉐어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위가 어디라고 그랬죠? 미국에서 2위가 리프트라는 회사가 2위인데, 리프트가 시장을 계속 많이 잠식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디디 추싱이라는 데가 우버의 카피캣으로 생겨났는데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걸 합병을 해서 했지만 2014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 우버하고 디디 추싱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디디 추싱이 인도의 올라를 다 먹었고요. 아세안 국가에 있는 그랩이라는 거, 고잭 이런 데다가 소프트뱅크랑 같이 투자하면서 이쪽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브라질에서 규모가 가장 큰 99라는 그 차량 공유 어플을 얘네들이 M&A 하면서 중국과 이들 지역, 브라질을 디디 추싱이 먹은 거고요. 우버가 러시아는 석권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우버하고 디디 추싱이 양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인구수로 따지면은 그
3.5 대 1.5 정도 됩니다. DD 추싱의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규모가 작게 찌그러져 있고요. 그거의 카피캣인 우버가 전 세계에 확산을 시키는데 그거의 카피캣인 중국의 디디 추싱이 이걸 받아서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규모가 크게 키워놓은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거는 나비 효과 같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를 합승할 수 있게끔 남의 차를 불려 탈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전 세계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게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표기가 된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우버가 최근에 석권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피캣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게 전 세계를 뒤덮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별로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버의 카피캣의 일종으로 식품을 배달하는 그 우버 드라이버 같은 식으로 식품을 대신 장을 대신 봐줘서 집으로 배달해주는 식품업계의 우버라고 부르는 인스타카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는 우버의 카피캣으로 보는데요. 식품이지만 여기는 스마트폰으로 장을 봐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유 3개하고 우유 3통하고 계란 한 판하고 뭐뭐뭐뭐 사달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장을 대신 봐줘. 이 친구는 우버 기사랑 마찬가지라서 자기가 콜을 받아가지고 장 봐달라는 콜을 받아서 이 장을 받아서 집으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냥 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데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갖다 정해놓은 장소까지 갖다 주고 얼마를 받을까요? 수수료를 5불 받습니다. 5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 얘네들도 지금 적자 상태로 되어 있는데 기업 가치가 무지무지하게 높은데 얘네들을 잡기 위해서 이 실질적으로 배달하는 플랫폼을 라스트 마일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무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카피캣의 일종입니다. 저것도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카피를 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룹폰이 뭐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소셜 커머스입니다. 얘네들의 카피캣이 누군가요?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가 다 그룹폰의 카피캣입니다. 근데 카피캣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싫어해서 카피캣이라는 말 안 씁니다. 다 저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카피캣을 딴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혁신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혁신기업. 카피를 해서 갖고 들어왔는데 오리지널을 밝히지 않고 혁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다 혁신기업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자, 이 배달 어플이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배달 어플을 만든 데가 테이크어웨이닷컴입니다. 쟤네들이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얘네들을 카피해서 저스티스를 만들어내고 여기저기 만들어낸 겁니다. 얘네들이 얘네들을 카피했는데 얘가 최근에 얘네들을 M&A를 했고요. 금년도 1월 10일 날 그리고 이 테이크어웨이닷컴을 미국이다 중국 같은데 유럽에서 카피들을 많이 해내고 우리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것도 이거의 카피캣입니다. 얘네들은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꽤 늦게 테이크어웨이닷컴보다 훨씬 늦게 만들어져서 재밌는 거는 배달의 민족을 인수 발표할 때 얘네들 주가가 31.88 유로였었는데 꾸준히 얘네들을 인수할 거다라는 낌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61.74까지 뛰었고요. 제가 어저께 종가를 보니까 68.40 유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서 이거를 인수하면서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올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그냥 거저 얻은 데다가 얘네들이 기업 가치가 7조, 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제 15조, 16조 정도 됩니다. 그냥 거저 먹고도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딜리버리 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배달 어플을 M&A를 전문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오퍼레이션은 안 하고요. 20개 정도를 M&A에서 사들인 이런
전문 업체인데 얘네들도 카피캣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미국의 도어대시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큰 어플인데 얘네들도 아까 테이크어웨이닷컴의 카피캣이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 음식 배달 서비스 전체에 누가 석권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겁니다. 유럽은 테이크어웨이닷컴이 거의 뭐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고요. 저스트잇이 두 번째인데 얘네들을 사들였고, 우버가 최근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있고, 푸드팬다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데 힘을 별로 못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도어대시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우버이츠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 그림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투원 비즈니스 모델은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던 테이크어웨이닷컴이고 쭉 카피캣들이 나오는 거고, 배달의 민족도 그 중에 카피캣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음식 배달 서비스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데는 중국의 카피캣인 메이투앤 디엠핑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90조 원 정도 됩니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무크라는 거 있죠. 무크도 지금 유데미라는 데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유다시티, 코세라 이런 데가 만들어졌는데 교육용 플랫폼을 추구하는 데인데 다 유니콘들입니다. 얘네들이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2010년, 11년, 12년 다 유니콘들이에요. 교육 사이트들도 만들어서 유니콘이 되는데 이거는 터키에 있는 친구가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만들어진 거고, 유다시티하고 코세라는 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 둘이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카피캣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베이가 오리지널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옥션이 이베이의 카피캣으로 있다가 옥션은 어떻게 됐죠? 네, 이베이에 팔렸습니다. 얼마 만에요? 3년 만에요. 비즈니스 모델을 베끼고 3년 만에 팔았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로 따지면은 지금 현재 밸류로 따지면 1조 원이 넘습니다. 팔린 가격을 따지면은요. 그리고 G마켓도 만들었다가 이베이에다 다 팔아서 얘네들도 옥션도 카피캣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헬로프레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식자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유명 셰프가 만든 레시피를 박스에 넣고 식자재를 만들어서 하는 거. 3년 6개월 만에 독일 시장에 상장했는데 이것도 카피캣인데요. 얘를 카피해서 박스 색깔만 다르게 해서 미국의 블루 에이프론이라고 만들어서 카피캣으로, 얘도 유니콘이 됐고 얘도 유니콘입니다. 우리나라 이거를 카피한 데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성공은 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변형된 모델인 마켓 컬리가 이거를 변형해서 카피캣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가 아주 그 기업 가치가 높고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를 보고 카피캣을 만든 게 스티치픽스라고 해서 옷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이 카티넬 레이크라는 사람이 스탠포드를 나오고 하버드 MBA를 했는데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영화를 제공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옷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옷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이 카티넬 레이크는 본인이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넷플릭스를 보고 스티치픽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카피캣을 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새 난리죠. 임파서블 버거 난리입니다. 이게 왜 난리가 나기 시작했냐면 작년도에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CEC쇼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전자제품이나 IT 쇼인데 얘가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난리였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2020년도에 여기 그 CEC쇼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에도 난리였었습니다. 임파서블 버거가. 그래서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서 임파서블 푸드가 지금 기업 가치가 투자받고 2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패티만 만들어가 주는데 여기도 사실은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의 카피캣입니다.
이 동물성 고기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비욘드 미트가 햄버거 패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카피캣으로 만들어서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 있던 분이 교수 때려치우고 나와서 햄버거 패티를 식물성으로 만든 저런 카피캣도 유니콘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제 카피캣들 중에서 뭐 피자를 한다든가 그 식단을 짜주는 걸 한다든가 그 배송을 한다든가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이게 2018년도에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겁니다. 미국에서 FabFitFun이라는 회사인데 유튜브에 보시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서프라이즈 박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집으로 이 박스에다가 이 많은 물품을 담아서 보내주는데 50불을 내면 한 300불어치를 집으로 보내주는 다 신상입니다. 시장에 없는 신상을 보내주는데 얘네들이 유튜브 지금 켜서 보셔도 박스를 뜯으면서 계속 평을 해요. 그래서 별점이 높은 것들은 리얼타임으로 엄청나게 주문이 쇄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들 기업의 핵심 역량은 뭘까요? 저런 상품 구성을 할 수 있는 큐레이션을 하는 능력하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하는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성공했다면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미국의 주로 30대 여성들한테 서프라이즈 박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윈터 박스, 2020년 스프링 박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저희 때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식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들 기업이 미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는 핵심이 뭐죠? 얘네들은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뭔가요? 데이터죠.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보내주면 그대로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다 카피캣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갖고 오고 우리가 이걸 카피캣이 될 것 같다면 뭘 하기 시작하면 되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은 이게 훌륭한 카피캣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카피캣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저들 기업이 진출한다고 그래서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랜딩클럽이라는 미국 회사가 P2P 랜딩으로 돈 빌려주는 소액으로 돈 빌려주는 거의 원조 회사입니다. 얘네들의 카피캣이 중국의 룹팍스라는 데인데 이 룹팍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요? 한 4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카피캣인데요. 중국 애들이 베꼈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카피하냐면 이렇게 소액으로 돈을 모바일로 빌려주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도가 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데 안 갚는 이런.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부도율이 0인 회사가 탄생을 했어요. 소파이라는 회사인데요. 얘네들은 부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동문 사이트를 통해서 동문들한테 후배들한테만 돈을 빌려주는 거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대박이 나서 하버드, MIT로 확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금 5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런 거의 카피캣의 일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유니콘이 된 게 있죠. 이 핀테크로 토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의 카피캣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카라고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은 다 아는 건데요. 차량 공유하는 회사죠. 이거가 1999년도에 보스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두 분이 만들어졌는데 이거의 카피캣이 그린카, 소카 이렇게 지금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의 카피캣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피캣이라고 안 그러고 카피캣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국말로요? 혁신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혁신기업.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빨리 알려줘서 이거를 한국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면도날을 딜리버리 해줘서 3년 만에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낸 달러 쉐이브 클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거가 카피캣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켓 인터넷이라는 독일 회사는 카피캣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비즈니스 모델에 나오면 카피만 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를 얘네들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헬로우 프레시도 보셨죠? 딜리버리 히어로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얘네들은 카피캣을 전문으로 하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원조 기업이 나오면 무조건 베낍니다. 저걸 평균 3개월 내에 하나씩 베껴낸다는데요. 3개월에 베껴서 보통 3천억 원에 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국내에서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100% 똑같이 카피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학 교수님들은 제자가 해도 우리 대학원생이 해도 뭐 한두 달이면 한다고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요 완벽하게 똑같이 먼저 만듭니다. 아까 중국 애들 했던 것 같이 근데 실제로 제로 투 원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카피캣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기술이 많이 들어갈까요? 어떤 기업이 기술이 많이 필요할까요? 원조 기업이 많이 필요할까요? 자, 아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 잠자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에어매트 깔아주고 빵 쪼가리 남은 거 줬다. 여기 기술이 필요합니까? 전화로 하는 건데 그들 기업이 5년, 10년에 걸쳐서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해지면 이거를 카피캣으로 하는 데는 뭘 가지고 해야 되죠? 자기도 친구한테 에어매트 깔아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은 뭘 가지고 카피캣을 해야 되나요? 쟤네들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썼을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구현할까 해서 상당히 카피캣은 기술 집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원천 기술을 얘기하는데 원천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건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성에 잘 맞는 거는 카피캣입니다. 기술 집약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친형제예요. 삼형제인데 3년 6개월 만에 5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카피만 해가지고. 얘네들은 만들어낸 게 카피캣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얘네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뭐 베끼고 있다는 걸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그것만 따라 베껴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얘네들은 이런 거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완벽하게 베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한 7, 80%가 큐레이션이 어덥션 되어 있는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시켜서 집으로 배송해 주는 이런 것들이 성장률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하는 이런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양말 같은 것들도 유니콘이 되고 여성 속옷 가지고도 유니콘이 되기도 하고 이런 구독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근간에는 인간을 생각하는 컨시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컨시어지를 근간에 따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트롤리의 딜레마를 여기다 해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구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놨었던 거가 있었죠.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착하게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면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는 거가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힐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이런 테크놀로지 푸시가 아니라 더 이상 기술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차를 쉽게 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를 기술로 어떻게 구현할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있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찾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유니콘 세미나 하면서 많이 했던 겁니다. 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 최근에 벤처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도 만들겠다 이랬죠. 이거 네거티브를 하는 정당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모임에서 세미나 하면서 이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타다 이슈가 많이 불거져 있는데 타다 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작정 규제를 다 푼다 그러면은 타다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규제가 다 풀린다 그러면 세계적인 강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산업 자체가 다 붕괴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우투에 대한 제안으로 차세대는 유니콘 카피캣 전략을 쓰자 이렇게 했는데 카피캣 전략은 언론이 되게 싫어해서요. 타이거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언론이 받았으면서 제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오늘의 경제 용어에서 카피타이거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카피타이거로 참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거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쟤네들 참 이 존심은 있어가지고요. 고양이는 싫다라는 이런. 자, 그래서 유니콘으로 가는 길 결론입니다. 자, 가칭 유니콘 연구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3년 전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강의해달라고 해도 저 얘기를 했고요. 모든 모임에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를 만들자. 만드는 이유는요.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데 아까 지금 유니콘 기업이 현재 몇 개라고 그러죠? 700개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퓨처 유니콘의 개수는 지금 유니콘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합치면 수천 개가 되는데 수천 개의 비즈니스 모델들 중에서 빨리빨리 검토해서 이거를 확산시켜주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저게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저게 엄청난 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한 번씩 엄청난 슈퍼 유니콘이 나와서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전 세계 탑 10 기업에 대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서 틀림없이 제2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유니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데 유니콘에 있다가 망하는 데는 어떻게 되는지 유니콘에서 엑시콘으로 간 것들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아까 퓨처 유니콘에 대한 것에서 비즈니스 모델 교육과 확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유니콘 중에서 카피캣인데 우리나라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우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뭐 쿠팡 같은 것도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규제에 걸리는 거는 일단 공론화 작업으로 돌려놓고 안 걸리는 것부터 빨리빨리 확산시켜가지고 이거를 좀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해서 규제를 다 풀어놓고 가자. 이게 하세월이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니까 가칭으로 유니콘 연구소를 설립하자라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카피 타이거 전략을 좀 쓰자라고 해서 카피 타이거 전략을 쓸만한 아이템들을 빠른 시간 내에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하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규제 철폐 개혁. 자, 저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이민화 교수랑 제가 작년에 계속 그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고 연구를 했던 거는 뭐냐면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카피 타이거 전략이 첫 번째고요.
규제 철폐하고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강하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은 미뤄져서 유니콘을 만들어보자.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를 정해놨었는데 저는 특정 인더스트리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싶고요. 유니콘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로벌 드림 팀이 만들어지고 유니콘이 만들어지는 최종 도장은 누가 찍어준다고 그랬나요? 유니콘이 되려면 최소한 2, 3천억 정도가 투자하는데 누가 투자해요?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밖에 없고 엑싯은 어디다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해외에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드림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달의 민족이 최종 엑스콘이 되면서 공개가 됐죠.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던가요? 100% 중에서 파이낸셜 인베스터들이 투자 지분이 몇 %였었어요? 87%나 됐습니다. 무려. 그리고 경영자들이 6명이 7명이 합쳐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게 성공한 모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려면 창업자의 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창업자의 지분을 50%, 60% 가지면서 기업 가치를 몇 조를 만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창업자의 지분은 아주 줄어드는데 이걸 또 IPO를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 3%를 가지고 경영을 책임지고 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M&A를 통한 엑싯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저께도 강조했지만 이걸 뭐 게르만 민족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이럴 게 아니라 엑싯이 돼도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에 있는 스트래티지 인베스터들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게임의 법칙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인 이런 피상적인 것만 가지고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록으로 붙여놓은 거는 카피타이거 전략을 쓴다 그러면 유니콘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쭉 검색을 해서 유니콘의 카피타이거 전략이 될 만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공개를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창업 경진대회 같은 거 있는데 아무 아이디어나 갖고 오라고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엄선을 해서 이게 에이지 오브 러닝이라는 거가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으니까 이걸 통해서 카피타이거 전략을 써서 가장 괜찮은 걸 선정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 가칭 연구소 같은 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 저희 숭실대학교에 있는 그 글로벌 앙트로프너십 그 대학원에서는 4월 달에 이 전체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서 유니콘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다 담은 거는 3월 말 정도에 책으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유니콘의 비즈니스 모델들 좋은 것들 많고 퓨처 유니콘에도 많으니까 그 새로운 뭐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말고 유니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인사이트나 테크크런치는요 무료인데다가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찾아내서 디벨롭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네 까리니나의 첫 번째 책의 맨 처음에 이런 거 나오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스토리를 잉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성공한 기업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실패한 기업은 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요. 성공한 기업은 다 독특한 이유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기업의 공통점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아주 프로븐 비즈니스 모델이 몇 개나 제시가 됐습니까? 이미 유니콘이라고 도장 찍어준 게 724개,
그 다음에 퓨처 유니콘으로 뭐 1, 2천 개가 있다라고 보면 수많은 보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만들면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동물 중에 스펙이 제일 좋은 스펙이 오리입니다. 육해공이 다 되는 거는 오리밖에 없어요. 동물 중에. 그런데 공중전이나 육상이나 해상에서 전쟁이 붙으면 오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독수리나 사자나 돌고래가 싸우고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건 뭐 하는 데 쓰냐면 개인의 역량을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든가 기업의 역량을 단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은 성공하면 오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리는 전쟁에 나가면 병사의 식량으로밖에는 안 쓰여진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도 과감하게 안 되는 거 포기하고 잘하는 걸 가지고 키워야지만 실제로 좋은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 유니콘에 대한 올바른 이런 지식, 세금이 좀 쓸모없이 흐트러지는 걸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조를 쓰겠다는데 저는 거기서 1%면 얼마죠? 500억입니다. 1% 바라지도 않고요. 0.01%만 가지고 유니콘 연구소의 유니콘 비즈니스 모델만 좀 확산시키는 데다가만 쓰라고 해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시간도 좀 절약할 수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만들었고요.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것까지도 담아서 3월달까지 책이 나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시고 책이 나오시면 감사합니다.